자, 이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 범죄학 본 거를 한번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이 출석 대체 문제에서 주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출석 대체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2019년 출석 대체인데요. 다음 중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소질이 아닌 환경에서 찾음으로써 범죄 사회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학파. 자, 범죄 사회학 시작이 시카고 학파였죠. 시카고 학파. 있습니다. 자, 범죄 사회학은 시카고 학파에서 범죄 사회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학파는 뭡니까? 이탈리아 학파. 실증주의 범죄학의 시작이죠. 이탈리아 학파. 실증주의 범죄학의 시작. 이탈리아 학파에는 누가 있냐?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이탈리아 학파에는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가 있다는 거. 리스트 학파나 프랑스 학파는 이것도 실증주의 학파인데요. 여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네. 자,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머튼이 주장한 긴장 이론의 배경이 된 범죄 이론은, 자, 머튼 긴장 이론. 저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아무튼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아무튼 긴장해야 된다. 머튼의 긴장 이론이고요. 머튼의 긴장 이론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 그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머튼의 긴장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생리적 범죄인론은 누굽니까? 아까 이탈리아 학파 중에 롬브로조였죠. 롬브로조. 여기 보면 이탈리아 학파 롬브로조는 생리적 범죄인. 이 사람은 이제 범죄 생물학 쪽에 포함이 되죠. 생리적 범죄인 설을 주장한 사람이 롬브로조. 사회 해체론은 범죄 사회학 중에 시카고 학파가 주장했죠. 사회 해체론. 쇼와 맥케이라는 학자가 동심원 이론을 통해서 범죄 유형이 비슷한 지역을 봤더니 5개 지역에서 나오더라. 그 중에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이제 특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더라.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니까 뭐 서로 이제 이주도 많고 또 질병도 학교도 잘 안 가고 막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사회 해체 이론이고요. 형벌의 대체물 이론. 형벌의 대체물 이론은 이게 페리, 이탈리아 학파의 한 사람이었죠.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가 있는데 이 페리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거 페리 한 7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재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 70페이지에 자, 69, 70페이지에 보면 페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페리를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개인적 도의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범죄는 사회제도 자체의 병리적 현상이므로, 그러니까 일정한 사회에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존재한다. 범죄 포화의 법칙을 주장했죠. 페리가. 그래서 범죄가 사회제도 자체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독점의 폐지나 값싼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언론과 사상의 자유, 또 가로조명의 개선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바로 형벌의 대체물로서의 범죄 예방 조치들이 이루어짐을 역설화했다. 그래서 형벌의 대체물 이론을 주장한 게 이제 페리입니다. 페리. 요 부분이 나중에 지문에 좀 가끔씩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페리에 대한 내용은 지문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마크를 하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머튼. 아무튼 긴장해야 된다 해서 머튼의 긴장 이론이죠. 머튼의 적응 양식 가운데 불법한 방식으로 머튼은 이제 5가지 유형을 제시했죠. 그 중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떤 형이라고 했습니다. 혁신형과 반역형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머튼의 긴장 이론.
목표와 수단이 분리가 됨으로써 긴장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을 하는데 혁신형과 반역형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하더라. 자, 혁신형은 뭐냐? 목표는 수용하지만 사회에서 하는 목표, 부자가 돼야 하는 목표는 왜 수용하지만 그런 수단은 내가 정해져 수용하지 않겠다. 그냥 월급만 받아서 부자가 되는 목표를 가지는 않겠다. 다른 어떤 불법적인 그런 방법도 나는 개척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혁신형이거든요. 그 적응 양식이. 그래서 사회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이를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거부하거나 이러한 수단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적응 방식, 바로 혁신형이죠. 주로 혁신형과 반역형에서 머트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반역형은 뭡니까? 목표와 수단, 이걸 다시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다 거부하고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반역형이죠. 대표적인 학습 이론은 차별적 접촉 이론을 주장한 범죄학자. 이게 서덜랜드인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암송했냐면 애들을 차별하지 마라. 애들은 차별하지 마라라고 해서 이제 외웠거든요. 혹시 이제 이렇게 해서도 좀 잘 맞으면 이렇게 해서도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애들은 차별하지 마라.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 이론을 주장한 범죄학자입니다. 자, 5번. 차별적 접촉 이론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게 서덜랜드가 주장한 차별적 접촉 이론에 총 9가지의 그런 주요 핵심 주장을 했는데요. 그게 아까 우리가 봤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 100페이지에 아마 있는데요. 차별적 접촉을 주장했던 서덜랜드는 그 핵심적인 내용, 범죄 행위 학습의 결과의 그 핵심적인 9가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범죄 행위는 학습된다. 다른 사람부터 배운다. 또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다. 셋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속에서 학습되고, 넷째, 범죄 수법뿐만 아니라 그런 범행 동기, 충동, 또 범죄에 대한 태도도 학습된다. 다섯째, 법 규범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범죄의 동기와 충동이 달라진다. 법을 위반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느냐 또는 좋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되는 게 있다. 또 교재, 학습의 결과는 교재의 접촉 빈도, 기간, 또 우선 정도의 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여덟째, 학습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메커니즘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습 과정과 범죄의 학습 과정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범죄 행위의 학습은 범죄 수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또는 범죄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한다. 맞죠? 수법,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동기나 충동이라든지 범행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태도까지 다 포함합니다. 사람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 좋게 생각할 때 범죄자가 된다. 법을 위반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 때 범죄자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봤었죠. 학습의 결과는 교재의 접촉의 빈도, 기간, 우선의 강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범죄자와 접촉하여 범죄 행위를 배우는 과정은 다른 일반적인 학습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똑같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학습 과정과 범죄 학습 과정은 같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4번입니다. 나이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 통제 방법을 이제 연구한 학자인데요. 나이. 여기 아까 우리 간단한 연기 아까 봤었는데 10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통제 이론은 그거죠. 통제 이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개인 또는 사회로부터의 어떤 통제력이 있을 때 죄를 저지르지 않고 통제력이 없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비행 청소년들의 사회 통제 방법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국가에 의한 어떤 직접 통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 이건 뭐냐면 가정, 학교 또는 지역사회와 같은 비공식 기관이 소년에게 비행 등으로 인한 제3자의 고통이나 실망을 인식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장했던 것은 이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 요겁니다.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였다. 자, 나이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 통제 방법을 처벌과 같은 어떤 직접 통제와 비행의 영향에 대한 교육과 같은 간접 통제로 나누고 직접 통제를 다시 국가사법기관에 의한 공식 통제와 가정이나 학교에서 담당하는 비공식 통제로 분류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통제 방식으로 본 거는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봤죠. 자, 마차와 사이크스는 중화 이론이죠. 자, 여기 보면 마차와 사이크스는 중화 이론을 주장을 했고요. 비행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부정하는 등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독특한 정당화 사유를 만들어내는 심리기제. 이거를 중화기술이라고 그랬죠. 중화기술, 중화라는 거는 서로 다른 성질을 섞어서 중성을 만드는 건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어떤 회피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이걸 통해서 내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라고 어떤 정당화 사유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중화기술, 마차와 사이크스에 의해 주장된 내용입니다. 중화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적 범죄 개념은 뭐였습니까? 낙인이론, 상대적 범죄 개념, 비판 범죄학의 이제 내용이죠. 상대적 범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범죄의 개념에 대한 절대성을 부정한다. 범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범죄는 나라와 시기에 따라 그 범주가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누가 어떻게 왜 어떠한 행위로 범죄를 규정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그렇죠? 범죄를 누가 규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관심 사항이죠. 모든 범죄에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존재한다? 아니죠. 범죄는 달라진다는 게 상대적 범죄의 개념입니다. 낙인 이론에 의하면 범죄인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낙인을 부여한다고 했습니까? 형사사법기관,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입니다. 1차적 이탈, 우연한 가운데 벌어지는 1차적 이탈을 공식적인 사법기관이 낙인을 찍어서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으면 주위에서도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개인도 내가 범죄자구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2차적 일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낙인 이론이었고요. 그래서 낙인 이론의 범죄 대책은 뭐라고 했어? 비범죄와 비형벌화, 시설 내 구금 폐지 또는 사회 내 처우 이런 거였죠. 범죄인들을 가능한 벌어둔다. 비범죄와 경미한 범죄 행위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비형벌화,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구금을 하지 않는다. 시설 내 구금 폐지, 사회 내 처우를 폐지한다. 아니죠. 사회 내 처우를 더 권장해야 되죠. 사회 내 처우라는 거는 시설에 감금이 됐어도 사회생활과 거의 유사한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게 사회 내 처우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8장, 9장 가시면 다시 한번 보게 될 내용입니다. 비판 범죄학의 사상적 배경이 된 학자 마르크스, 그래서 마르크스 범죄학이라고도 하죠. 자, 비판 범죄학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결국 전체적으로 누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가? 법은 상위 계층, 자본가 계급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 그렇게 비판주의 범죄학에 의해서 주장을 하게 된 내용이고요. 자, 범죄 문제에 대한 비판 범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회 체제, 권력 관계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범죄인에게서 범죄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한다. 이건 실정주의 범죄학이죠.
합리적인 형법을 제정하여 사람들을 하여금 스스로 범죄를 하지 않게 한다. 이거는 고전주의 범죄야. 사회 체제를 바꾸고 사회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비판주의 범죄야. 범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비판 범죄학 해결책은 아니죠. 이거는 저기죠. 급진적인 불개입 정책은 그 낙인 이론. 자, 봉거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가 대부분 하층 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봤죠. 엥겔스와 봉거가 서로 다른데 엥겔스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소외라든지 이런 상황이 그 하층 계급,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상황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몬다. 엥겔스는 그래서 주로 범죄는 노동자 계급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래서 노동자 계급의 개인의 문제는 책임이 없고 사회 구조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봉거는 반대로 자본주의 체제라는 특성상 노동자라든지 자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하층 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 형사사법 자원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저기 설명드렸던 게 그 음주운전 단속을 한쪽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범죄가 발생하는 것처럼 음주운전 단속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게 된다. 그런 제 비유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엥겔스의 주장이죠. 불평등한 경제력으로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엥겔스. 노동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에 대해 저항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1, 2번의 원인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는 게 엥겔스의 주장입니다. 국가가 상층 계급의 범죄를 내버려 두고 하층 계급 범죄 행위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자원의 선택, 집중이죠. 4번이 맞습니다. 다음 중 범죄와 형벌에 대한 비판 범죄학의 입장. 할 수 없는 것은 국가범죄나 기업범죄와 같은 지배계급의 범죄를 드러내야 된다. 비판 범죄학의 입장입니다. 상층 계급의 범죄를 더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2번, 국가는 형사사법자원을 편향되게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한쪽 너무 하층 계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범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책임은 어쩔 수 없이 범죄인이 감당해야 된다. 아니죠? 사회구조적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형사 절차는 실제에서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비판 범죄학의 입장입니다. 3번이 다른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2018년 거 한번 더 보실까요? 한 가지 더 제가 암기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아까 머튼의 긴장이론, 아무튼 긴장해야 된다 해서 머튼의 긴장이론, 애들은 차별하지 마라, 서덜랜드의 차별이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판 범죄학의 세 가지가 무엇이냐? 낙인갈비라고 저는 요구해요. 낙인 이론, 낙인, 갈등, 비판. 그래서 낙인갈비의 맛집이죠. 낙인갈비.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 아마 쉽게 아마 좀 기억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판 범죄학의 세 가지 이론, 범죄학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낙인, 갈비, 갈등, 비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8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카고 학파는 이제 최초의 범죄 사회학파이죠. 시초죠. 사회해초론에 의하면 도시의 특정한 지역은 여러 사회 문제를 갖고 있고 범죄율도 높게 난다. 이러한 지역의 특징, 경제 수준이 낮고 이동이 작고 또 이민 온 사람들도 많고 이런 거였죠. 상업 및 금융시설이 몰려 있다. 이건 아니었죠.
자, 범죄 사회학자 뒤르켐이 고안한 용어로 뒤르켐 하면 무조건 아노미. 네, 뒤르켐 아노미.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자, 머튼. 아무튼 긴장해야 됩니다. 머튼의 긴장 이론이죠. 머튼은 총 5가지 그런 유형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사회 질서에 좌절하여 새로운 변혁을 꿈꾸는 혁명가와 같이 전통적인 목표와 수단을 다른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 전부 다 거부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 이거는 반역형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혁신형은 그 목표는 수용하지만 수단은 거부하고 새로운 자기가 수단을 찾아 나서는 것을 혁신형이라고 그랬죠. 혁신형과 반역형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머튼. 4번 다음 중 범죄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학습된 행위라고 보는 학습 이론에 속하지 않는 거. 학습 이론은 아까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도 학습이었고 또 차별적으로 다 가는 건 다 학습 이론입니다. 차별적 접촉 또는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다 학습 이론입니다. 근데 하위 문화 이론은 어떤 사회 해체의 그런 범주에 있는 어떤 독특한 하위 문화를 이루고 그 하위 문화에서 범죄가 생기는 것들을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아니었죠. 이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립페이지 100페이지에 있는 것 같고요. 아까는 서덜랜드 애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만 봤었는데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말고 그 뒤로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라든지 또는 차별적 강화 이론이 또 추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TV 속에서 나와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인사를 동일시하면서 이들의 생각이나 태도 등의 영향을 받는 거, 그럼으로써 범죄가 발생한다는 게 차별적 동일시 이론입니다. 영화에서 뭐 범죄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어 이제 범죄 도시에 나와 있는 그 윤계상이 그 연기했던 그런 걸 보면서 아주 멋지다 하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저 사람이 나랑 같다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게 차별적 동일시 이론입니다. 자, 이런 거는 모방의 이런 법칙, 차별적 접촉, 차별적 동일시, 차별적 강화 이런 것들은 다 학습 이론과 관련된 범죄 이론입니다.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 말하는 명제들이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까 한번 봤었죠. 총 9가지의 명제가 있었다는 거.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라고 했죠. 범죄 행위 학습의 중요한 부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속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범죄 행위의 학습은 범죄 수법에 대한 것에서만 가능하고 범죄 수법, 그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 태도 또는 충동 이런 것까지 다 학습된다고 그랬죠. 범행 동기나 충동, 이를 합리화하는 방법, 범죄에 대한 태도 등은 학습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학습된다고 했었죠. 3번이 잘못됐나요? 범죄 행위의 학습의 결과는 접촉 빈도, 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6번.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원인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하는 다른 범죄학 이론들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문제는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왜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고 것이라고 보는 범죄 이론.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범죄를 다 저지르게 되는데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이유가 통제에 있구나.
개인의 통제 또는 사회의 통제를 통해서 그 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통제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것에 더 집중해서 연구한 이론이 바로 통제 이론이었죠. 긴장 이론은 무엇이? 긴장. 아무튼 긴장해야 된다. 그래서 머튼의 긴장 이론. 낙인 이론은 낙인갈비죠. 낙인갈비. 낙인 이론, 갈등 이론, 비판 범죄학 해서 비판 범죄학 쪽에 있는 거고요. 유전 이론? 유전 이론은 없습니다. 롬브로조 생리적 범죄인, 롬브로조의 그 유전, 격세 유전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허시의 사회 통제 이론에 의하면 여기도 이제 통제 이론 그 뒤쪽에 있는 건데 보지는 않았는데요. 비슷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유대 관계의 정도는 범죄의 가능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회적 유대 관계가 높아지면 범죄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사회적 유대 관계가 낮으면 범죄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사회 유대 관계에 따라서 범죄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게 사회 통제 이론인데요. 뭐 볼까요? 우리 교재 106페이지가 있는데 마차 사이크스 중화기술 그 뒤쪽에 보시면 사회 통제,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등에 대한 참가를 의미하고 믿음이란 그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뜻한다. 결국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은 어떤 사람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범죄의 가능성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유대관계가 높아지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8번. 범죄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범죄 개념이죠. 이와 같은 상대적 범죄 개념을 탁하였을 때 범죄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는 등장하는 건 무엇이냐? 범죄 개념이 상대적 범죄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 범죄를 만들고 그 범죄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범죄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형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같은 형법의 입법 과정이 범죄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비판주의 상대적 범죄 개념에서는 이게 이제 교재 112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라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범주가 바뀌어 가는 것을 상대적 범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사항이 된다. 즉 형법의 입법 과정이 범죄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상대적 범죄 개념에 의해서 형법의 입법 과정, 범죄라고 명명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입법 과정이 범죄학, 상대적 범죄 개념에 있어의 범죄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낙인 이론, 낙인 이론은 비판 범죄학 쪽에 나오죠. 낙인갈비, 범죄에 대한 대책, 범죄에 대한 해결책, 급진적 불개입 정책이죠. 급진적인 불개입 정책은 뭡니까? 비범죄 또는 비형벌, 형벌 또는 사회 내 처우 도입 또는 시설 내 구금의 폐지죠. 폐지. 학대가 아니라 4번입니다. 낙인 이론이 말하는 낙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낙인은 무엇입니까? 그 공식적인 사법기관이 그 1차적인 일탈을 하는 사람한테 낙인을 찍는 거죠. 자, 보시면 국가의 공식적인 유죄 선언 절차. 그렇죠. 형사 절차를 통해 부과된다. 그렇죠. 공식적인 유죄 선언 절차. 낙인을 찍는 거. 낙인이 부과되면 주변 사람들을 그 범죄인으로 인식하게 된다.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범죄인으로. 낙인은 범죄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꾸게 된다. 아, 내가 범죄인이라 하고 스스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2차적인 일탈을 하게 되는데 낙인이 부과된 이후에 자신을
전문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1차적? 아니죠.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틀렸죠? 4번이. 다음 중 비판 범죄학의 이론적 배경, 비판 범죄학 마르크스, 그래서 마르크스 범죄학이라고 합니다. 자, 비판 범죄학은 범죄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의식, 사회 심리, 자연 법칙, 사회적 구조, 그런 권력 관계, 그런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 관계에서 찾는 거를 비판 범죄학이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본주의 사회의 법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마르크스의 입장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법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모든 계급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법이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이 비판 범죄학이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4번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법이 자본주의 사회의 법이 이러한 바꾸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본거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는 누구에 의해서 범해지는가? 누구나 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의 특성이다라고 했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노동자 계급, 이거는 엥겔스가 생산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실업자들, 엥겔스가 다른 사람의 수고에 기생적으로 생활한 자본가 계급, 이거는 아니죠. 자본가, 노동가 모두 포함 모든 사람들이 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의 특성이다 라고 본고가 주장했습니다. 비판 범죄학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구성원들이 어느 계급 출신인지를 조사하여 국가의 형사자원의 한쪽으로 편향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자, 이거 이제 121페이지 쪽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지문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121페이지에 보시면 초기의 비판 범죄학은 보다 직접적이고 단순한 도구적 입장을 띈다. 예컨대 하고 나오죠. 검찰이나 경찰, 법원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계급 출신인지를 조사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자원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연구가 진행됐다. 이게 비판 범죄학의 주장이었죠. 1번 맞습니다. 2번 살인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숫자보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하여 숨진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형사자원은 전자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거기 내용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예컨대 살인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숫자보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하여 숨진 사람들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형사자원은 전자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게 비판범죄학의 주장이었죠. 한번 그동안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했던 지배계급의 범죄, 즉 국가범죄나 기업범죄의 실체를 내용을 드러내려 한다. 이것도 비판범죄학의 주장인데요. 자, 한편으로는 그동안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했던 지배계급의 범죄, 국가범죄나 기업범죄의 실체와 그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비판범죄학의 주장입니다. 4번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법의 형식성을 강조한다. 4번이 틀렸죠. 1, 2, 3번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4번 하나만 봐더라도 비판 범죄학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끝났고요. 하나 더 할까요? 자, 하나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출석 수업인데요. 자, 아무튼 긴장해야 됩니다. 머튼의 긴장 이론. 배경이 되는 범죄 이론. 중요하다고 그러죠. 머튼의 긴장 이론의 배경이 된 범죄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클라워드와 올리는 긴장 이론이 제시하는 적응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점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하위 문화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들이 이야기한 적응 양식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문제는 이제 정말 어디 구석에 나오는 문제죠. 이제 이런 문제들까지 맞으려면 되게 저기 이제 책을 다 구석구석까지 다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유추해서 좀 볼 수가 있죠. 긴장 이론, 머튼의 긴장 이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목표와 수단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긴장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에 대한 내용이 얘네는 이제 클라워드와 올린이 지적을 했겠죠. 그걸로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수단을 배우는 기회에도 차이가 있다. 이게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위 문화 이론을 이제 발전시켰는데, 우리가 교재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머튼의 긴장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영향을 받았고요. 머튼의 긴장 이론은 목표와 또는 수단의 분리로 인해 긴장 상황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이고, 혁신형 또 반역형에서 범죄가 주로 발생한다. 근데 거기 뒤에 97페이지 보시면 클라워드와 올리는 머튼의 긴장 이론을 발전시켜 좀 더 구체화된 적응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합법뿐만 아니라 불법의 수단을 배우는 기회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한 적응 양식의 문제점은 바로 이거죠. 합법 수단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수단을 배우는 기회에도 차이가 있다.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2번 같은 문제는 조금 까다롭고 좀 많이 구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네요. 3번 타르드 모방의 법칙. 모방의 법칙은 세 가지가 있었죠. 거리, 방향, 삽입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거리의 법칙은 그 그 거리 관계가 좀 밀접한 곳에서 모방 학습이 일어난다. 방향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상층 계층에서 하층 계층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게 모방의 법칙. 삽입의 법칙은 어떤 새로운 범죄 수단, 새로운 유행이 나오면 예전 거는 대체가 된다라는 거였죠.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방한다. 상층에서 하층으로 모방이 이루어진다. 전해진다라는 게 방향의 법칙이었죠. 서덜랜드 애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이론.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이론. 9가지 명제가 있었죠. 보시겠습니다. 범죄 행위는 행위자 스스로 유명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학습된다. 이거는 아까 잠깐 봤는데 이게 차별적 접촉이 아니라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었죠. 차별적 동일시 이론. 영화 배우라든지 유명 인사들 자기가 동일시함으로써 과정에서 학습되는 거 1번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의 학습은 범죄 수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동기나 태도까지 이루어진다. 법을 위반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 좋게 생각할 때 범죄가
범죄자가 되고 학습 결과는 접촉의 빈도, 기간, 우선의 정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5번 대부분의 범죄의 이론은 사람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원인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가만히 놔둔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라는 문제에 더 집중을 한 게 바로 통제 이론이죠. 그 통제, 개인 통제, 사회 통제가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런 통제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난다. 통제 이론입니다. 마차와 사이크스 중화기술,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걸 중화기술이라고 했죠. 비행 청소년지 자신들의 죄의식을 덜고 자신들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기세, 이게 바로 중화기술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부정하고 상위 가치에 호소하는 거, 이게 중화기술의 내용이었고요. 비행 소년들은 일반적인 다른 소년들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중화기술을 통해 비행 소년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부정의하다고 느끼는 생각과 결합하여 다시 일탈의 원인이 된다. 맞죠? 이 내용이 한번 아까 중화기술에 나오는 10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중화이론 104페이지 뒤에 105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마차와 사이크스는 범법자나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독특한 정당화 사유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즉, 비행 소년들도 일반 소년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죠?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죄의식을 덜고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거, 이걸 중화기술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중화기술의 구체적인 방법은 책임 부정, 가해 부정, 피해 부정, 비난자의 비난 또는 상위 가치에 대한 호소,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과 정반대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허시의 사회 통제 이론,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회 통제력이 약한 사람이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 통제가 약한 사람을 찾으면 되네요. 가족, 선생님, 동료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이 높은 때 사회적 통제, 유대관계가 강하죠.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좋을 때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 사회 통제가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과 같은 정상적 행위에 대한 참여 정도가 낮을 때 통제가 약해지고 범죄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낙인 이론, 낙인 갈비, 낙인 이론, 갈등 이론, 비판 범죄학입니다. 범죄의 발생 원인을 찾은 영역은 다음 중 어디인가? 자, 범죄, 낙인 이론은 범죄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영역에서 범죄의 발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범죄인 자신의 내적 영역, 이거는 실증주의 범죄학이죠. 범죄인과 범죄인 사이의 상호작용 영역, 범죄인과 범죄인 사이는 아닙니다. 한 사회와 다른 사회의 상호작용 아닙니다. 범죄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즉 범죄인이 속한 그 사회의 구조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을 한다라고 본 게 낙인 이론입니다. 자, 9번 낙인 이론이 말한 2차적 일탈. 2차적 일탈은 낙인을 찍히면 다른 사람들도 주위의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나도 자기 본인도 내가 전부 범죄인인가 하고 생각하고 범죄를 하게 되고 하는 게 2차적 일탈이라고 그랬죠. 스스로를 직업적인 전부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일탈행위. 맞죠? 이게
2차적 일탈이었습니다. 낙인 이론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 범죄인이란 낙인을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형사사법기관이라고 그랬죠. 비판 범죄학은 범죄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 사회의 구조, 불평등,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다. 자본주의 초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엥겔스의 범죄에 대한 설명. 엥겔스입니다. 엥겔스는 그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의 그런 도덕적 타락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1번 대다수의 범죄 행위는 그런 도덕적 타락에 따라 행해진다. 열악한 노동자. 범죄 행위는 모든 계급에서 골고루 행해지는 것이며, 이거는 이제 본 거죠, 본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 행위는 불평등한 경제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즉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고 노동자들의 책임은 아니다. 결국은 사회의 구조의 책임이다라고 했죠.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는 범죄 저항적 성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의식적인 혁명적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엥겔스. 요거 부분 한번 볼까요? 엥겔스에 보한 부분. 이게 자, 엥겔스는 11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 행위는 불평등한 경제력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을 갖고 있는데 사회 일반의 공동이익에 대한 침해 행위라기보다는 이런 범죄가 사회의 지배적 조건에 대한 한 개인의 고립된 투쟁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제 범죄라는 게 사회의 공동이익에 대한 어떤 침해가 아니라 투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이걸 원초적 반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어떤 투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비판 범죄학이 주장하는 국가 형사정책 계급 편향성을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한번 이거 보시면 되죠.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규칙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된다. 아니죠.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라는 게 비판 범죄학 입장이죠. 검찰, 법원과 같은 형사 사법기관의 구성원들이 주로 상층 계급 출신인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범죄를 총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는 일정한 범죄에 초점을 맞춘 형사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일정한 집단의 범죄 같은 계급적인 관점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런 일정한 집단의 범죄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개인에 대한 거사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보다 행정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이게 비판 범죄학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공평한 건 아니죠. 1번이 틀렸네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범죄학. 범죄와 형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대안이 주장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지나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비판 범죄학 그 뒷부분에 포스트 모더니즘 범죄학이 하나 나오는데요. 123페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범죄학인데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이 포스트 모더니즘 결국 주장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집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다수의 여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은 다수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 다수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범죄 사회학자 또는 비판 범죄학자가 아닌 것은 서덜랜드. 애들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 이론. 버튼 아무튼 긴장해야 됩니다. 버튼의 긴장 이론. 본거 비판 범죄학. 본거 누구나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롬브로죠. 실증주의 범죄학. 자하고 실증주의 범죄학의 시작이죠.
이탈리아 학파였습니다. 롬브로조의 생내적인 범죄인 이탈리아 학파 누가 있었냐면 롬브로조, 페리, 가루팔로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출석 대체 시험 2017년까지 살펴봤습니다.